네, 반갑습니다. 전남대 김태훈입니다. 우선 반갑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바다의 날인데 또 이렇게 또 타이밍이 또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뭔가 해양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국에도. 그래서 뭐 전국의 대학에 한 10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전남권에는 전남대학교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또 해양의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어떤 탄소순환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구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지구온난화는 왜 생긴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뭐, 우리가 말하는 CO2, 그 다음에 메탄가스, 또 뭐 N2O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제 CO2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건 다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대기 중에 CO2는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CO2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겠지만 당연히 기온은 올라가게 되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죠?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얼음이 녹잖아요. 극지방에. 그래서 극지방에 얼음이 녹게 되면 이제 이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이제 해수면이 이제 점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수면 상승의 어떤 문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지대가 낮은 지역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바닷물이 이제 차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70%는 바다고 나머지 30%는 육지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들이 이제 점점점 바다 안에 이제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이제 지구 이상 현상, 여러분들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월 달에 뭐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죠. 잘 기억하고 있어요. 비가 왜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뭐 결론은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왜냐하면 이제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서 오히려 눈이 오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거고, 눈도 오지 않는 지역에는 눈이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기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조절자를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의 어떤 수온이 또는 해류의 흐름이 결국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후 변화의 어떤 발생 지점이 다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아시겠지만 태풍도 어디서 오냐면 바다에서 생성이 돼요. 바다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는 태풍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지금의 태풍의 빈도수는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예측하는 거는 앞으로 오는 태풍은 슈퍼 태풍이 올 것이다. 이제 태풍의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구가 이상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뭐 이상이 있냐 없냐, 아직까지 우리는 살만하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 가면 되니까 별 이상 없어 살아가는데, 근데 이후에 지구의 변화는 그렇게 순식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말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뭐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한반도도 더 이상 뭐 안전지대는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월 달에도 비가 오지 않았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점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가 자연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이슈의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유명하죠? 우리 과일 중에 귤, 한라봉 이런 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대구 하면 예전에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대구는 뭐가 제일 유명했어요? 예전에 사과죠. 근데 이제 기후가 우리나라는 그때 온대 지역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어떤 지리 시간에.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열대 환경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온대 지역에서 이제 열대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생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감귤 농사를 지었으면 이제는 뭐 나주에서도 오히려 나주에 뭐 감귤이 더 유명하다. 그다음에 사과도 대구가 유명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위도 높은 지역에서 또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오다 보면 이런 사회적 문제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투모로우라는 영화? 아마 학생들은 아마 그 학교에서 많이 틀어줄 거예요. 이 투모로우 영화. 이게 어떤 배경이었어요? 이제 어떤 한 학생이 뭐 어디 경시대회를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의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뭐가 왔어요? 갑자기 폭설이 왔죠. 폭설이 와가지고 아빠가 뭐 구하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떤 배경을 했냐면 아마 안 보신 분들이나 또는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양의 대순환이 멈췄을 때예요. 그러니까 해류가 흐름이 멈췄을 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류에 멈추고 해류가 멈추다 보니까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너무 이제 영화로 표현됐긴 했지만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산업화되고 인간 활동이 더 많아지면서 대기 중으로 나오는 이제 CO2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지 않냐? 우리가 지구의 어떤 역사를 보면 지구가 46억 년 정도 됐잖아요. 그 시대에 간빙기 시대가 있었고 빙하기 시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지구과학이라든지 책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죠? 간빙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간빙기 시대. 그래서 이런 간빙기 시대가 오면 또 빙하 시대가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시대라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는 하나의 어떤 간빙기 시대를 지나서 빙하기 시대를 가는 어떤 하나의 길목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구의 역사에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인간 활동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제 태양과의 거리예요. 우리가 태양은 뭘 하고 있죠? 태양 주위를 해서 공전을 하고 있죠. 근데 공전하면 우리가 원형으로 공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공전이 타원형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태양에 좀 더 가까이 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시대가 있겠죠. 그 주기가 한 10만 년 정도 돼요. 10만 년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는 뭘 하고 있죠? 스스로 하루 동안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전축이 있어요. 자전축이 보통 지금은 한 2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24.5도, 어쩔 때는 22.5도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이런 주기도 한 4만 1000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지구도 아까 자전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자전축이 있지만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팽이 돌면 여러분 팽이 돌려본 적 있으세요? 아마 팽이놀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애가 숨통이 죽을랑 말랑 할 때 어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죠. 그게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자전 주기가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한 26,000년 정도 돼요. 이런 변화에 의해서 지구도 변화한다. 기온이. 이게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시기가 우리 간빙기 빙하기 시대랑 좀 일치하더라. 밀라코비치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이제 너무 긴 역사잖아요. 긴 역사고, 그러면 우리가 급격하게 변한 이런 기후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냐 또 있죠. 태양의 활동도 변화, 흑점이 뭐 한 11년 간격으로 또 생겨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우리 하산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우리가 DMS라는 이제 황산에 관련된 거예요. 황산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 변화를 시킵니다. 이것도 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화산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건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가 말한 온실가스가 이제 CO2랑 이제 메탄이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어떤 양적으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CO2가 맞아요. 근데 같은 만약에 뭐 CO2가 100, 메탄이 100이 있다고 하면 메탄이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메탄이 오히려 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는 대부분 이제 CO2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CO2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제 1960년대부터 쭉 보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증가를 하고 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제 쭈르륵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엄청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금 2000년도 자료지만 현재는 한 420 ppm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금 60 정도까지 더 올랐죠. 최근까지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양에서의 이제 중요성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CO2가 증가를 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이런 기후 변화가 생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지구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에서 해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라는 거죠. 우선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투모로우 영화를 말씀을 드렸죠. 해양은 항상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냥 멈춰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해류의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차가운 물이 보통 여기가 보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에서 차가운 물이 형성이 돼요. 이 차가운 물이 우리가 밀도로 보면 차가운 물이 더 무거워요. 그러면 차가운 물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 어디 노래 제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 따뜻한 물이 순환하는 과정. 이게 해류의 순환입니다. 전 지구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순환해서 다시 대서양으로 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 6개월? 우리 좀 스케일이 크게 가볼까요? 100년 더. 그래요. 거의 1000년에서 1500년 걸려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은근히 뭐 빨리 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새로운 물이 침각해서 이 새로운 물이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오는 기간이 1500년 걸려요. 1000년에서 1500년.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해양의 어떤 순환 구조가 되게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뭐냐면 수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해류의 대순환이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빙하기 시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다 온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차가운 곳은 더 추워지고 따뜻한 곳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투모로우 영화가 그러면 다 빙하기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찾으러 올 수 없잖아요. 그분도 죽었어야죠. 다. 맞죠? 근데 그것처럼 빙하기라는 시기는 차가운 곳은 더 차가워지고 따뜻한 곳은 더 더워지는 거예요. 해양에서의 해류의 순환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열의 분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에 있는 따뜻한 열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극지방으로 보내주고 극지방이 차가운 어떤 열을 밑으로 내려주는,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그 기후도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낮과 밤이 오히려 기온차가 크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영국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위도가 높다라는 거는 오히려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더 춥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해류, 이 따뜻한 해류가 이 멕시코 만류라는 따뜻한 해류가 여기를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류의 흐름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에서의 기후 변화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후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 아까 말씀드린 열 분배 효과도 있어요. 이거는 해류의 흐름 때문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해양은 CO2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많죠. 자, 해양은 그만큼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또 흡수를 해요. 그러면 양쪽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양쪽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한 650기가톤 정도 있어요. 근데 해양의 CO2는 38,000기가톤이 있어요. 물론 해양이 아까 우리 지구에 보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양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대기 중에 들어오는 이런 CO2를 흡수하는 거죠.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기 중에 CO2가 이렇게 들어와서 해양으로 이렇게 저장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제 생물학적 펌프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기 중에 CO2는 해양이 엄청 흡수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에서의 기후 변화의 두 가지 중요한 점. 첫 번째는 열 분배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CO2를 흡수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CO2 양은 또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현상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 한계가 있어요. 모든 양을 다 흡수를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시그널은 뭐냐면 이제 해양이 한계점이 왔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인간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많이 흡수를 됐지만 앞으로는 계속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측면 때문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해양학에서는. 자, 그러면 해양학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해양 자체는 기후 변화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서 해양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직접 배를 타서 현장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사선을 타거나,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가 대륙도 다 어디에서 발견해요? 바다에 어떤 배를 띄워서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배를 타가지고 대륙을 발견했듯이 똑같이 해양 탐사를 하고 그래서 그 해양의 환경을 이해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기술이 당연히 발달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해양의 환경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인공위성 가지고 우리가 해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아유, 훌륭해요. 어우씨,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친구가 또 말했으니까. 맞죠? 우리는 바다는 어떤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2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바다는 3차원 공간이에요. 수심이 깊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은 표층 몇 미터까지밖에 못해요. 우리의 바다의 지구에서 70%는 바다지만 바닷물의 90%는 다 심층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심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다는 한 3,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0m 엄청 큰 바다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어때요? 바닥 속은 모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바닷속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인간이 직접 바다를 나가서 조사를 했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넓은데 배를 타가지고 하나하나 잘 조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고라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공위성이랑 센서가 이제 붙여져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바닷속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수온, 염분, 밀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인공위성에 이제 데이터를 써주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아고라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엄청나게 많이 전 세계 바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그 어민들이 이거 있잖아요. 그 철물점에 팔면 좋을 줄 알고 이거 수거하세요. 이렇게 그물에 걸리면 팔아요. 이거 엄청 비싼 장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를 위한 어떤 해양 탄소 순환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연구도 활발히 돼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바다의 날이니까 우리가 5대양 6대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5대양이 뭘까요, 그러면? 6대주 말고 5대양. 5대양이 뭐? 네. 노란색 줄. 오, 훌륭해요. 훌륭한 친구입니다. 잘했어요. 훌륭한 친구입니다. 보통 우리 참 저 친구가 더 똑똑한 우리 그 학부 대학생들한테 자 강의를 1학년 때 자 5대양 뭐야 하면 남극 북극 아니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까지 알아. 모르니까 이제 동해 남해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5대양 바다의 날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해양에 관련된 탄소순환 연구를 하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해양의 탄소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해양은 우리가 열 분배 역할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입장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흡수를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바다가 그냥 흡수를 할까요? 흡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 해양의 기체 교환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온이에요, 수온. 우리가 수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수용액 상태일 때는 차가운 물일수록 기체가 잘 녹아요. 그래서 물이 차가워질수록 그만큼 기체가 잘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양보다 어떤 양이 중요하냐면 해양 생물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생물들이 뭘까요? 그렇죠, 플랑크톤. 그 플랑크톤 중에 식물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두 개가 있어요. 크게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이 있어요.
근데 해양에서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식물 플랑크톤이거든요. 이런 식물 플랑크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광합성 작용이에요. 광합성. 우리가 광합성 작용이 뭐죠? CO2랑 물이 만나서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서 산소를 생성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그 광합성 작용이죠. 자, 여기서 광합성 작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CO2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해양 생물이 1차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이 뭘 이용한다? CO2를 이용한다. 이런 CO2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 아까 포도당의 형태를 만들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잘 자라려면 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알았어요.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구나. 바다 환경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 플랑크톤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적당한 양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원소들이 있어요. 그게 영양염이라는 거예요. 영양염은 대표적인 게 질산, 인, 규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질소, 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작물에 잘 자라려고 비료하는 게 뭐 질산 성분이에요. 다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질소의 성분이긴 해요. 그것처럼 해양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 인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영양염 순환을 잘 아는 것이 결국은 전 지구적 탄소 순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이런 순환의 과정들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바다예요. 아까 5대양 아니에요. 동해, 남해, 자, 하나, 뭐 어떻게 부르실래요? 서해, 황해. 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서해, 황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칭, 이제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공식 명칭은 황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뭐 변기도 하고 있어야지. 서해, 황해 다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황해입니다. 바다의 날이니까 우리가 명칭을. 그다음에 여기 남해도 이제는 남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바뀌었어요. 대한해협이라고 표현해요. 예. 대한해협은 우리가 보통 일본하고 이 부산 사이에 이 길을 대한해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남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대한해협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또 황해는 이제 서해라고 하시지 마시고 황해라고 해주세요. 자, 동해는 이제 이거는 동해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본하고의 문제가 많죠.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는 이스트 시로 쓸 것인가, Sea of Japan으로 할 것인가, 이건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바다는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동해 우리가 바다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동해는 아까 우리가 평균 수심이 있죠. 전주 한 3,000m 이상 돼요. 동해는 한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3,000m? 너무 썼다. 1,500. 오! 맞았어요. 1,500m. 잘 찍었어. 알았어? 1,500m. 가장 깊은 데는 한 4,000m까지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심이 깊어요. 자, 황해는 몇 미터예요? 평균 수심. 너무 많이 나가. 여기는 44m. 44m. 그 다음에 남해는 우리가 대한해협은 평균 수심이 100m입니다. 그러니까 황해, 남해, 그러니까 황해, 대한해협 이렇게 두 군데에 비해서 동해가 엄청난 깊은 바다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깊은 바다예요, 동해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주변 이렇게 해류의 흐름이 흐르겠죠. 엄청난 해류의 흐름이 있어요. 복잡한. 근데 가장 중요한 해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KC라고 표현을 약자로 했는데 이런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아까 모험 그림과 비슷해요? 그렇죠. 해양 대순환하고 좀 비슷하죠. 차가운 물이 여기 보면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제 러시아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차가운 물이 형성이 돼요. 이 차가운 물이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물이 다시 따뜻한 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동해가 그래서 엄청 재밌는 바다예요. 그럼 이런 해류의 순환, 아까 우리 전 지구의 해류의 순환은 한 몇 년이라고 했죠? 그렇죠. 1500년이라고 했어요. 동해는 몇 년일까요? 100년. 맞아요. 100년. 그러면 동해가 왜 해양학적으로 엄청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1500년이 걸릴 해양학적의 흐름을 우리는 100년 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의 기후변화를 우리는 예측을 하면 전 지구의 해양의 순환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바다예요, 동해는. 그냥 옆에 독도 있고 울릉도 있고 뭐 해수욕 하러 가야지 대부분 그러셨죠, 동해란 바다는. 근데 해양학적으로 엄청 가치가 중요한 바다입니다. 왜? 1500년에 걸릴 해양의 순환을 우리는 몇 년 만에 볼 수 있다? 100년 안에 볼 수 있다. 그거의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마 동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순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탄소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식물플랑크톤, 강합성 작용, 이 강합성 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식물플랑크톤 잘 자라야 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염 공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이렇게 황해, 아까 대한해역, 밑에는 이제 동중국해라고 해요. 제주도 밑에는 동중국해, 이렇게 동해, 이렇게 바다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변에서 이런 탄소순환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 이제 물론 동해의 기준으로 보면 해양의 대순환에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이런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영양염이 공급이 된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이 중국이라는 여기에서 보면 양자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자강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여름철에 우리나라로 와요. 이게 양자강 희석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들이 많은 영양염을 가지고 와요. 우리나라로.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에 여러분들의 식물 플랑크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현상 뭘까요? 대표적인 게 녹조? 족조죠. 족조. 우리 담수 환경에서는 녹조라고 해요. 그린타이드. 근데 이제 해양에서는 족조를 빨간색 빛을 우리가 와편모조류라는 이제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영양염 공급이 많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서풍에 의해서 이제 대기로부터 들어온 영양염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 편서풍 때니까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국이 여름, 봄철에 뭐가 문제예요? 황사가 문제죠. 황사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면 영양염이 이렇게 공급이 돼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크로시오에 이제 영향이 있지만 크로시오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양염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접목이 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에서의 뭐 대기로부터의 유입, 그 다음에 강으로부터의 유입은 많은데 가장 큰 중요한 어떤 해류의 흐름인 크로시오의 해류의 영양염 공급은 보시면 아까 말했던 질산염, 인산염 1980년대부터 봤더니 표층에는 거의 50%가 감소가 됐어요. 자,
영양염이 감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 그죠? 식물 플랑크톤이 잘 살 수가 없겠죠. 자, 식물 플랑크톤이 잘 살 수 없으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겠죠. 맞죠? 네, 기온은 상승하고. 자, 오늘 강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는 우리가 표층만 보는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표층의 현상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식물 플랑크톤은 어디만 사냐면 심층 깊이에 살까요? 안 살아요. 왜일까요? 네? 빛. 광합성이 하려면 두 가지,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잘 자라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양염 공급, 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수심이 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못 보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표층이 엄청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식물 플랑크톤. 이산화탄소 흡수한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 이게 이제 수온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클로로필 농도. 식물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색소예요. 이제 이런 색소를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식물 플랑크톤이 많냐, 안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양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염 공급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 황사의 문제 때문에 대기로부터 공급된 양이 얼마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고 우리가 시료를 채취를 해요. 그다음에 강물, 우리나라에 주요 강이 있어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염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아마 지하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라고 하면 먹는 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담지하수.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또 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염지하수라는 게 있어요. 염지하수는 뭐냐면 해수가 바다에서 바닷물이 육상으로 침투해서 다시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염지하수라고 하는데 이런 지하수들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안 환경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 이제 해수를 뜨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인공위성으로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아고라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도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직접 바다로 가가지고 배를 타면서 이런 것들을 해수를 다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산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 또 우리나라의 또 연구소 중에 하나가 극지연구소가 있어요. 극지연구소가 이제 말하는 북극에 있는 다산기지, 그다음 남극에 세종 또는 장보고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지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이게 다 해양과 관련된 연구소들입니다. 그런 연구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연안뿐만 아니라 극지지방 또는 인도양, 태평양까지 가서 조사를 하고 있죠. 여담으로 우리나라 그 극지연구소는 어디 있냐면요.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고 이제 세빙선이 있어요. 세빙선이라는 얼음을 깨는 배죠. 이 배가 남극까지 가요. 남극까지 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와요. 이 시간이 2달이 걸려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배를 타고 2달간 배 안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양학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파트긴 하죠. 근데 사명감이 있죠. 그만큼 연구라는 게.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 중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어떤 이런 질산성 질소가 얼마만큼 되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도가 어느 정도 됐다. 계절별로 봤을 때 높네.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봤을 때 3월이 높죠.
왜 그럴 것 같아요? 3월에 뭐가 많이 나요? 황사가 오잖아요. 황사. 3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그널이 나타나죠. 아, 이런 3월 달에 봄철에 이런 미세먼지 또는 황사에 의해서 아, 바다로 들어오는 영향량이 많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강물. 이제 강에서 우리가 이제 영양염의 기온이 어디냐면요. 육상이에요, 육상. 해양이 아니고 육상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육상 지각 물질이라든지 아까 질산선 질소 같은 경우에는 뭐 비료의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봤더니 하구에서 빨간색이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 금강 하구에서 봤더니 바다로 나갔을 때 농도가 약해지더라. 아, 그러면 이런 육상에서 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염이 많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 아까 지하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반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영양염들이 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양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뭐 조사한 연구 결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염도, 우리가 염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35퍼밀 단위를 써요. 35퍼밀, 천분율 단위를 써요. 예, 3.5% 정도 되죠. 그래서 35퍼밀. 네. 그래서 근데 염분이 5 이상인 물을 우리가 이제 염지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이제 물이 아까 말한 대표적인 큰 강, 뭐 양자강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 농도를 그 기존에 있던 1980년대부터 막 이렇게 이제 조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를 이해를 하고 현재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래야지 뭐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우리나라 주변에 그러면 이런 DIN, 뭐 DIP, 뭐 DON, DOP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영양염이에요, 영양염. 그래서 영양염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계절별로도 조사하고 아까 말한 지역별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점 하나하나가 뭐냐면 다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닷물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작업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영양염 자료로서 아까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서 클로로필 농도, 아까 말한 1차 생산자인 플랑크톤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알아야지 뭘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양만큼 탄소가 얼마만큼 흡수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앞에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를 흡수한다? 탄소를 흡수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해양과 대기는 아까 말한 기체 교환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를 흡수한 만큼 어떨까요? 탄소를 다시 배출도 할 수 있겠죠. 해양에서 다시 대기로. 그러면 일이 들어왔는데 일이 다시 빠져나가면 그거는 탄소를 흡수한 걸까요? 아닐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해양 생물이 흡수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산화탄소는 무슨 탄소라고 하냐면 무기탄소예요. 무기탄소. 우리가 무기물하고 유기물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밥 자체는 무기물이에요. 근데 밥을 딱 먹는 순간 뭐 효소 반응하고 생체의 어떤 그게 유기물이게 되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와 연결된 형태. 근데
특이하게도 탄소, 이산화탄소는 어차피 탄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CO2는 무기탄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물체와 연결된 탄소, 조직이라든지 이거는 다 유기탄소라고 해요. 그러면 해양에서는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면 유기탄소로 바꿔야 돼요. 아까 CO2가 물과 만나서 뭐가 됐죠? 포도당이라는 거가 됐어요. 포도당이 C가 6개, H가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인 포도당이 됐어요. 이 포도당은 뭐냐면 유기탄소예요. 유기탄소. 유기탄소를 해양에 얼마만큼 저장이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O2가 유기탄소로 저장해서 어디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냐? 퇴적돼야 돼요. 퇴적.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그 빙하시계라든지 뭐 이거 있잖아요. 다 석유가 어떻게 나요? 뭐 기온이 예전에 뭐 생물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그것들이 천연가스가 되고 석유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적물 연구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적물 연구도 함께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의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류 기원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어요. 우리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비료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요소라든지 뭐 이런 걸 쓰면서 뭘 써요? 생산물을 늘려놨잖아요. 그러면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질소의 양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질소의 양이 많아지면 뭐가 된다 했죠? 이런 탄소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했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면 뒤에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질소의 영향이 많아졌다. 그러면 생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아까 여기서 보면 DOC라는 게 뭐냐면 용존 유기탄소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다른 형태, 유기탄소로 바뀌는 형태. 이게 대표적인 게 용존 유기탄소라고 하고 우리가 약어로 뭐 그냥 DOC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유기탄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기탄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 N이 많아지면 그만큼 유기탄소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어때요? 그 많은 양이 침강하겠죠. 해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해양에서의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건 이제 유기탄소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유기탄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한 680기가톤, 뭐 양쪽으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750기가톤 쳤지만 한 650 또는 뭐 68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뭐 DIG는 한 38,000기가톤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구는 어떤 형태를 가져오면 정상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정상 상태가 뭐냐면 그냥 정상이 아니고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을 때 이걸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CO2가 들어온 양이 750이면 폐양에서 들어오는 양도 어떻게 돼야 돼요? 750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말하는 DOC 용존 유기탄소랑 입자의 유기탄소 합치면 거의 대기 중의 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 중에 있는 탄소는 어떻다? 해양에서는 유기탄소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이제 전 지구에서 이런 이제 탄소, 아까 말한 유기탄소 분포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또 문제 내볼까요? 자, 유기탄소 양이 가장 많은 바다가 어디고 가장 적은 바다가 어딜까요? 노란색 친구. 열심히 오늘 답변을 하려 하네. 틀려도 좋으니. 모르겠어요? 저 맨 뒤에 있는 친구. 거기가 제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어, 네, 네. 어이구, 예, 훌륭합니다. 대답이 훌륭했어. 노란색 친구 한 번 더 기회 줄까? 가장 높은 곳이 북극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이구, 훌륭합니다. 답변이. 네. 자, 감사해요. 답변을 해주셔서. 근데 항상 과학은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 정답일 수 있는 거고. 우선 정답을 말하면 가장 높은 곳은 대서양, 가장 낮은 곳은 태평양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해양 대순환을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그 뒤에를 좀 기억을 해볼까? 자, 대서양에서 무슨 물이 생기는? 차가운 물이 생긴다 그랬죠. 자, 차가운 물은 아까 뭐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침강한다. 그럼 거기에 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어떤 유기탄소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 유기탄소 물이 가라앉겠죠. 그러면 많은 양이 표층에서 만드는 유기탄소가 가라앉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간다 했어? 인도양 갔다가 태평양 간다 했죠. 가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기물질도 나중에 분해가 돼요. 이제 그런 설명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분해가 돼서 아까 종착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태평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이 농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도 계산을 해보면 태평양에 있는 우리가 유기탄소의 연령이 6,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해양의 순환이 1,500년이랬죠. 그걸 4바퀴를 돈 그만큼의 농도예요. 그래서 태평양이 가장 농도가 낮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바다는 어떠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박사과정 때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바다에서 유기탄소 농도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고 다행히 여기까지였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바다는 그러면 봤더니 뭐냐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 이제 이게 주제가 된 거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는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바다는 뭐가 있냐면 생물량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까도 말했죠. 주변에 강도 있고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공급하는 것도 있고 크루시오해도 있고 뭐가 많겠어요? 영양형 공급이 많겠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 생물 생산량이 높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 동해는 뭐가 있어요? 해양 대순환이 있듯이 동해도 대순환이 있죠. 그러니까 그 높은 물이 어떻게 돼요? 심층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아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온이에요. 수온. 동해는 수온이 한 200m 내려가면 1도씨로 확 떨어져요. 근데 이런 비슷한 북대서양도 3도, 지중해도 13도.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 효과예요. 유기물이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식품들을 냉장고에 넣잖아요. 왜 넣죠? 그 부패하지 말라고 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기물이 떨어지는데 어때요? 분해가 더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분해율이 여기서 보면 다른 해역에 비해서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는 상대적으로 유기탄소 비율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 동해라는 곳은 탄소를 잘 저장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동해를 봤더니 이게 1932년인가? 32년 데이터부터 뭐 최근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2000년대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수온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체는 무슨 물에 잘 녹는다? 차가운 물에 잘 녹는다. 생물 생산량이 많아도 기체가 차가운 물이 잘 녹지, 수온이 높으면 차가운 물에 이제 더 녹아야 되는데 못 녹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수온이 상승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니까 침강할까요?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때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탄소를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도 이런 기후변화에 엄청 민감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탄소, 뭐냐면, 넷 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어떻다? 0으로 줄이자라는 거예요. 배출한 만큼 흡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 전체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탄소 중립.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상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를 가장 저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전 지구에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어떻게 활용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탄소 연구를 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런 탄소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전 지구의 어떤 탄소 순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해가 엄청 중요한 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탄소 순환을 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해양학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배를 직접 타서 이게 이제 네트예요. 그래서 직접 내려서 식물 플랑크톤이라든 동물 플랑크톤, 그다음에 잠수정에서 깊은 바닷가에 내려가서 환경 보고 이게 우리가 CTD라고 해서 리스킨 바틀에서 이걸 내리면 수심별로 우리가 물을 채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계 또 갯벌, 인공위성, 그다음에 우리가 극지방의 연구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고기후학이에요. 그 과거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얼음 속에 있는 어떤 탄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과거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양 환경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리시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고요. 네. 제가 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한테 가장 큰 이슈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방출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미역이며 해산물을 전혀 먹지 않았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제 TV에서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 전혀 나오질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해산물도 먹게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다시 끓이게 되고 그런데 여전히 그 해산물을 먹는 건 좀 예전 같진 않은데 근데 그때는 바로 그 핵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한테 바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 해류의 흐름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핵 오염수 그때 뉴스에서는 저희 나라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을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심하라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맞는 것인지 네. 좀 궁금하네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방사능 연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면 뭐예요? 가깝고도 먼 나라. 그게 환경 오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 후쿠시마 이 원전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우리나라를 막아주는 거는 해류예요. 해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 방류수를 내보낸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죠.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해요. 그 대신 뭐가 이제 중요하냐? 그러면 이 해류가 그냥 이렇게만 흘러서 우선은 이제 미국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면 이걸 모델링하면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냥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 10년 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위협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미지수는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10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우선 줄어들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방류수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내보냈던 시기가 언제냐? 실질적으로 2011년도 문제가 생겼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이 그냥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이 걸렸죠. 그럼 10년 후에 이미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건이.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시그널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일본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문제가 뭐냐? 우리 일본보다는 중국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예요. 자, 그리고 아까 자, 기억하실 것 같아요. 황해 수심이 몇 미터라 했죠? 44m. 수심이 너무 얕아요. 그 다음에 황해는 또 뭐가 있죠? 조속 간만의 차가 심해요. 그럼 우리는 중국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만약에 핵 오염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산초등학교 3학년 박한울입니다. 네. 동해의 해수순환과 세계의 해수순환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그걸 이용해서 미래에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 정말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요. 자,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 내일 일도 모르는데, 질문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 자료가 잘 쌓이고, 현재까지 자료가 쌓이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경향성이라는 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보면 CO2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한 그래프를 보였죠. 근데 그걸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양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떻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아니면 만약 CO2가 지금보다 더 감소했을 때 또는 지금보다 CO2가 많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동해 같은 경우는 100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더 빨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전 지구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빠르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합초등학교 5학년 이태훈입니다. 크루시오 해류의 영양점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기후변화랑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연안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강의 유입도 있고 대기로부터 들어오고 아까 지하수도 있잖아요. 근데 크로시오 해류 같은 이제 외양에서 들어와요. 근데 영양염 분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표층은 식물 플랑크톤이 소모가 되니까 매우 낮고 심층으로 갈수록 점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수심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얘기를 하면 크로시오 해류에 어떤 영양염 포함되려면 심층에서부터 영양염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아까 그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표층의 수온은 높아지고 그 물들이 이제 심강이 안 돼요. 심강이 돼야지 또 그 심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 물들이 자꾸 이제 점점점 없어지니까 영양염이 표층으로 가는 영양염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오는 것들도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눈빛초 4학년 학생의 엄마인데요. 네. 저는 이제 질문이 아까 학부모님 쪽 할레시오 중학교 학부모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연계된 게 네. 물고기 아까 이제 흐름은 이렇게 뭐 몇 년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바다는 다 통하잖아요. 네네. 그 물고기도 오염된 물고기가 네. 꼭 물 흐름만 타고 다니는지 네. 왔다 갔다 하면 네. 오염된 물고기 오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바다도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는지 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최근에 아는 사람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용머리에 있는 그 암석을 그 바다에 있는 돌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네, 맞습니다. 줄어든다고 네. 하는 것을 들어서 네. 실제적으로 제주도 바다, 다른 바다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게 측정되는 건지, 그다음에 일단 지금도 크게 보면 기후 환경이 저희한테 되게 크나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아이 학교에서도 되게 막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수 뭐 과학단님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나라에서 뭔가를 하는 일이 더 클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저는 속상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어류는 생물들도 똑같아요. 이게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도 해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더 편하겠죠. 거스르는 것보다. 어류라는 자체도 보면 뭐 연어가 거꾸로 올라오는 그런 해중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거꾸로 돌아와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이제 수산물 구조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가 만약에 이제 태평양을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그건 국내산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배가 우리나라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잡았어요. 우리나라 앞에 밟은 물고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류의 측면, 그래서 국내산이다, 뭐 외국산이다, 이것도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그 대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질, 품질, 뭐 식품 관련돼서 다 검사를 하거든요. 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를 하니까 안전성은 이제 확보가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해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빠른 지역이 맞아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하고 빠른데 제주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머리 해안뿐만 아니라 제주도 옆에 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그 우도도 되게 해수면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후 변화랑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끝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 또 계시겠지만 다 자녀들 공부 잘하면 뭐 시키실 거예요? 과학자요? 과학자 거짓말하지 마시고 의사 시키실 거 아니에요? 다 의대 보내시고 뭐 그러시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연과학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누가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해양학과는 전국에 딱 10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뭐 당연히 좋은 데는 서울대,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웬만한 국립대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야 되고 얘네들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취업이 안 될 것 같지는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해양에 관련 또 이렇게 자연과학에 관련돼서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 일자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일자리 너무 많은데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갑자기 배 탄다고 하면 태우시겠어요? 배 타고 아까 2개월 동안 바다 나가서 조사해라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누적이 되는 거죠.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분야라서가 아니고 되게 전망도 좋고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런 인재들이 되게 필요한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네. 대림초등학교 조광대학이 동물 플랑크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아, 동물 플랑크톤이요? 동물 플랑크톤이 하는 일은 식물 플랑크톤 먹는 일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동물 플랑크톤은 어류의 또 중요한 먹이원이 돼요.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동물 플랑크톤은 또 어류의 어떤 먹이.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류들의 먹잇감.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이 우선 많으려면 식물 플랑크톤도 많아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동물 플랑크톤 매우 중요합니다. 만호초등학교 5학년 이선일입니다. 우선 궁금한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신문에서 그 어른에 대한 걸 하나 읽었거든요. 네. 남극 쪽에 빙하가 하나 있는데 그 빙하가 녹으면은 다른 빙하들이 연쇄적으로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해요. 근데 해수면 상승이 늘어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약간 더 물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해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느려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얼음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메탄가스가 들어있는데 그 얼음 기둥이 몇몇 년 된 거여도 냉장고 같은 역할을 해서 메탄가스가 잘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일수록 기체가 더 많이 섞인다 했잖아요. 근데 탄산소나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도 물에 일산화탄소를 넣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산소를 더 차갑게 보관하고 그런 걸 좀 더 많이 넣으면 약간 기포가 더 많이 올라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우선은 그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그 해류의 흐름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수면만 상승하고 해류의 흐름을 바꾸는 거는 아까 수온의 문제예요. 수온. 근데 이게 결국은 수온의 문제는 또 아까 빙하가 녹으면 뭐가 나온댔어요? 메탄가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CO2보다 메탄가스가 훨씬 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빙하가 녹으면 가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수온을 올릴 수 있는 효과. 그래서 해류를 멈출 수 있다는 거지 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해류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탄산수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더 어쨌든 온도를 낮추면 그만큼 가스 우리가 포화도라고 해요.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 그 포화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가스를 오히려 더 물속에 넣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월곡초등학교 서원 기분입니다. 그 아까 식물 플랑크톤이 해수면 온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수질 오염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수질 오염도 그 수질 오염 연도도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했죠? 영양염이 필요하다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염도 오염이에요, 오염. 그래서 그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세제 사용 이런 것들이 결국 오염 물질이니까 그런 수질 오염이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근데 이제 너무 증가를 많이 하면 뭐 어떤 문제? 아까 녹조 얘기도 했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적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물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질 오염하고 식물 플랑크톤은 상관관계가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담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또 해양학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